보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느긋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이 상담하고 그렇지 못하고 심리분석한다면 잘못된 거죠. 헛것이죠. 성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두 번째 살아남기가 어렵냐? 방어적 신경증과 만성화된 신경증이 컴플렉스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약발이 먹히려면 몇 배를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처음에 못 먹을 때는 약발이 잘 먹히거든요. 근데 애들 상담하면 그렇잖아요. 몇 군데 막 돌아가지고 들락달락거리는 애들은 안 되잖아요. 약발이 안 먹혀요. 이것을 우리는 치료의 역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비연이 말하는 소위 역행이라는 말이 있죠. 가로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A열에서 2열은 거짓이고 3열로 4열로 5열로 가야 되는데 3열에서 1열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역행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비연은 치료의 역행. 저는 그것을 비연의 용어로 치료의 역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흔히 상담 중독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서운 일이죠. 일단 살아남으면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남기만 해도. 그러나 아직 컴플렉스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컴플렉스 덩어리가 어떤 나쁜 기운을 잃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 컴플렉스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응?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 컴플렉스의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근본적인 변화에 달려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변화, 나를 보려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 응? 컴플렉스가 긍정적 에너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전체와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 언제 그러면 내 컴플렉스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하느냐? 전체를 보려고 할 때. 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전체는 오직 순간적으로만 되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순간의 경험이겠죠. 부분인격인 컴플렉스가 전체인격인 자기, 셀프와 관계를 맺을 때, 부분과 전체가 늘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배기 싫은 새끼와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내가 하기 싫은 것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전체로 가는 길이거든요. 어찌 보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이나 기억이나 성취감, 또 현재에 가진 것, 심지어는 미래의 희망까지도 그것이 고정되어 버리면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요 말은 내가 처음 한 것 같은데, 미래의 희망까지도 그것이 고정된 것이라면,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성장을 가로막아 버리죠. 다시 말하면 고정된 그 미래의 목표는 환상이 되겠죠. 고착화된 환상이 될 게 아닙니까? 그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죠. 오직 비의식적인 주어진 변화에 순응하는 길만이 성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다. 주어진 변화에 순응하라. 아, 참 어렵네. 어렵죠? 변화는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는 주어진다는 거죠. 왜? 변화의 주체는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정한 변화는 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진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실이 나를 변화시키지 내가 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비용 강의에서 계속 진실과 거짓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단계로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제 처음에는 살아남기, 두 번째는 뭐죠? 성장하기, 세 번째는 진실의 마음을 열기입니다. 이 진실의 마음을 열므로써 순간적으로라도 진실이 됩니다. 내가 진실의 마음을 여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은 사람을 살리지만 거짓은 생명을 죽입니다. 비연이 말하는 오에 대한 신앙, F가 이제 오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false가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고 F는 신앙이란 약자예요. 비연에게는.
오에 대한 신앙이 치료자와 환자를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의 얘기를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진실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치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우선 환자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진실은 치료자와 환자를 함께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융이 말하는 연금술의 용광로겠죠. 진실의 그릇인 거예요. 컨테이너. 두 사람을 담아내는 진실을 경험함으로써 나와 다른 대상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게 됩니다. 쌍방이면서 제3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을 감싸낼 수 있는. 그래서 이 3의 영역에 나를 담고 또 치료자가 그 3의 영역에 담고 내담자도 그 3의 영역에 닿으면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 분석이 제3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3의 영역을 같이 해석해 나가지 않습니까? 분석해 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경험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그 제3의 영역을 늘 의식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영역, 오의 영역. 그래서 직바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담자가 무슨 말이나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하지 말고 3의 영역에 가져가라는 거죠. 그 문제를. 내담자가 제기한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3의 영역으로. 그래서 그 내담자를 제3의 영역으로 초대하세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러나 그 둘을 담아내는 그 진실의 영역, 3의 영역에서 둘이 풀어가다 보면은 나도 성장하고 내담자도 성장하게 돼 있겠죠. 이 놀라운 이거는 상담의 기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뭐 들어보고 뭐 경청하고 막 분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맡겨보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때 나와 대상이 하나의 생명인 진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진실 경험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소는 유연하지 못한 케르소나와 암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싶은데 그 진실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소가 뭐냐? 우리의 페르소나입니다. 내가 교수인데, 그래도 내가 곧 죽어도 박사인데, 내가 정신분석을 몇 년 공부했는데, 내가 분석을 받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런 어떤 자기가 성취한 과거의 그림자.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부심으로 치부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왜? 내가 배운 그 모든 지식이 내담자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꿰뚫어지지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어. 나한테. 뭘 다 알려달라고 그래. 나도 모르는 걸. 엄밀히 말하면 나는 분석 능력이 없어. 어쩌면은 그 진실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예전에는 분석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도. 그리고 나도 굉장히 그 해석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가면 갈수록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 분석을 해서 해석 능력을 키우려고 싶은 사람은 올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진실을 경험하고, 함께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너무 소중한데 어떡하죠, 이거 정말. 난 미치도록 좋은데 어떡합니까? 너무 지금 나한테 빠져 있는 거 맞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왜 내가 이제 그 비온 오늘 그 강의할 거를 뒤로 미루고 오전에 이제 내가 이 지금 네 가지 과정을 설명하냐면, 지금 앞으로 모든 강의가 아마 이 네 가지의 범주에 내가 넣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비혼의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실의 과정일까요? 아니면은 성장의 과정일까요? 아니면은 살아남기의 과정일까요? 아니면은 나 자신이 개인은 어떤 최종적인 자기 실현의 과정일까요? 대입해보면 상당히 그 소위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범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혼이라든가 융의 개념이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비혼의 용어는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쭉 흩어져서 이것이 어떤 그 상담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거니까 왜 진도 안 나가고 뭐 이거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해보시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상담하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경험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이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게 만들고 풀어가게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말만 살아남기, 성장하기, 진실을 경험해 크게 말했지만 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죠?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죠? 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테니까. 어떻게 성장하죠?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진실을 경험하죠? 참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이루죠?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이 모르는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그러나 몰라도 어떻습니까?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 희미한 빛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어떤 진실을 경험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는 적응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 적응하려면 거짓에 능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경험하는 것은 적응을 방해해요. 어쩌면. 사람을 대할 때도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나 너 싫어. 이래서 싫어.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내가 오직이나 비판적이었으면 꿈에서 우리 한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성질 빡 내면서 교수님 맨날 그 비판적이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교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막 성질 빡 내더라고. 아, 그래서 이 양반이 상처를 많이 당했구나. 좀 덜 비판적이 되려고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사회적 가면. 이 페르소나는 사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인격,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지식, 학문 다 처절한 고생의 결과 아닙니까? 그 처절한 고생을 통해서 얻은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가면, 그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사회적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진실을 보는데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썼습니다. 이루어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과정이라야 되지 뭘 이루면 안 돼요. 그 과정에 있는 게 성장이잖아요. processing, on the processing. 성취한 것도 없어야 합니다. 점점 내가 신비주의자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용도 신비주의자고요. 비용도 신비주의자고요. 저도 그런 끼가 좀 있죠. 그러니까 두 분도 좋아하지 내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욕망과 기억에 얽매이지 않은 채 마음을 비우고 새로움과 모르는 영역에 나를 개방시켜야 됩니다. 모르면 두렵죠. 공포스럽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알면 편한데 부담스러우니까 막 밀어내요. 그 영역에 나를 개방시켜야 돼요. 먼저 가본 사람이 있으니까 좀 안심하시고 오란 말이죠.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르는 세계에 나를 맡기다가 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에 나를 맡기면 죽을 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에 나를 맡기다가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미래의 욕망이 나를 맡겨가지고 내 자신을 결코 잃고 몸과 영혼을 죽음의 계곡으로 내몰겠습니까? 뭘 택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길을 가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나를 맡기고 지금 여기서 죽겠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뛰고 죽어야지. 선생님 그래 안 그래? 그게 용기인 겁니다. 과거에서 죽을 거냐? 아니면 현재에서 죽을 거냐?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면 미래가 아닌 진짜 미래가 아닌 미래의 욕망에 머물러서 나를 죽여버릴 거냐? 응? 태길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갈림길에 와 있어요.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어떤 큰 갈림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에 나를 맡기고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겠냐 말이야. 아니면 지금 그냥 과거에 죽겠느냐, 아니면 현재에 죽겠느냐, 아니면 미래에 몽상에 죽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르는 세계에 나를 맡기면 죽을 만큼의 고통은 오지만 동시에 환희와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이 겪는 대신에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스릴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맡겨서 얻을 게 뭐 있어? 현재의 나를 맡겨서 얻을 게 뭐 있어? 진짜 미래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환상의 나를 맡겨서 얻을 게 뭐 있어? 죽음이죠. 그게 그 죽음이거든요. 성장을 방해하니까. 근데 모르는 세계를 나를 성장시킵니다. 살려내. 살다가 죽는 게 낫죠. 한 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살다가 죽는 게 낫습니다. 오직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느껴서 한없이 고마운 거죠. 이게 소위 진실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이 뭐죠? 진정한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저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또 선생님께서 진정한 내가 되고 전체가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왜 보려고 그래? 진정한 내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성각자들의 말을 너무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너무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더러 네가 진짜 되라고 선언적인 거죠. 선언적인 건데 그 다음은 몰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나도 내가 안 돼와서 모르겠어. 융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게 내가 되죠? 몰라. 나도 내가 돼본 적이 없어. 몰라. 비혼한테 어떻게 오가 되고 그러죠?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된다는 사실이죠. 살아남았고 성장하고 진실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내가 되는 가능태가 돼요. 이제 가능태.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성장한 사람. 진실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내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가능태. 해보세요. 멋있죠? 가능태 해보세요. 가능태.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어떤 그 씨앗을 품고 있는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게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모방합니다. 내가 닮아가야지. 저 교수님 닮아가야지. 멋있어져야지. 모방하거나 닮아가거나 좋다고 생각되는 길을 답습하면서 인생을 배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발달 단계에서. 그러나 영원하게 좋아 보이는 것은 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좋은 거는 영원히 나를 질리게 하지 않는 것은 나죠. 그래서 자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환상적인 자기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나를 먹여 살리고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납니다. 소위 부분적인 내가 아닌 전체인 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포함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나까지 포함한 그죠? 그 전체인 나만이 나를 영원히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영원히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결국 나라는 거죠. 수입이 1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에 맞춰서 사는 거야. 2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에 맞춰서 살아. 300만 원일 때 300만 원에 맞춰서 살면 돼. 1000만 원일 때 맞춰서 살면 돼. 그리고 외식 한두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옷 좀 이쁜 거 한두 개 사냐 안 하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 보면 수입이 얼마나 많든 적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은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졸부들은 어때요? 돈 한 푼도 없다고 돈박 생기면 완전히 그냥 뭐 차도 그냥 막 응? 바꿔버리고 집도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리고 막 이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개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스 융연구소에 가서 공부할 때 개성화를 배우는데요. 나는 개성화가 그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개성화를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분석하더라고요. 개성화 시간에.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 해계한 그림들이잖아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초기 그림들, 이 성장 과정에서 쭉 그림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사회 환경은 어땠고, 가정 환경은 어땠고, 개인의 삶은 어땠고, 그 그림에 어떻게 반영됐고, 이런 것들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룩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더라고요. 전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본인도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림에 표출되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 가요. 개성화의 과정인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이너 마리아 그 릴케 그 시를 분석하는데 그 시가 이 사람의 초기 시는 이랬고 나이가 들면서 시가 이렇게 변했고 쭉 시를 분석하고요. 그 시를 분석할 때까지만 좀 알아듣겠더라고. 마지막에 뭐 슈만의 뭐 어떤 그 뭐 음악을 분석하는데 그건 못 알아듣겠어요. 백날에도 뭐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음악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 미세한 그걸 분류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은율이 그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것들을 세밀히 봐요. 그걸 분석해내면서 개성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식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큰 복음을 얻었습니다. 변화할 필요도 없고 의식적으로 그지? 뭐 지식을 쌓아서 무슨 대가가 될 필요도 없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뭐 안절부절하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박사학위는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약간 필요한 거예요. 학위라든가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개 지위는 약간 필요한 거지 그게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말을 내가 하죠. 그 길, 결국은 오직 내 길만이 나를 편하게 하죠. 나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내담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는. 그래 니는 네 길을 가. 그게 뭐 이혼이 됐건 뭐 아니면은 뭐 외도가 됐건 그래 네 길을 가. 외도에서 편할 것 같으면 나는 100번 하라 그러겠어요. 외도 한 것이 편하겠어요? 안 한 게 편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외도 자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외도는 뭐냐면 분열이거든요. 해리예요, 해리. 외도를 자꾸 그 윤리적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랑 상대한다는 것은 한 영혼이 두 영혼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두 아니마를. 사람을 돌아버리게 해요. 갈기갈기 찢겨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있을 때는 이 여자한테 100% 잘해주고 저 여자한테는 딱 잊어버리면 최고 잘한 사람이죠. 완전히 두 개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해도 100번 해도 괜찮아. 근데 인간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도 만성화 돼가지고요, 거의 완벽하게 구별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자기, 소위 두 개의 자기를 완전히 분열시켜서 진짜 자기를 사장시키기 때문에 얼마간은 버티지만 결국은 파멸이 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이는 것은 성공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두 조각이 나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대응을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없는 헛개비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로 가요. 처음에는 해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분열로 가거든요. 외도는. 그래서 외도는 분열증 환자로 다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외도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참 감사한 게, 대리만족을 많이 시켜줘요.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게 느껴지니까. 외도하면서 행복해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또 외도는 나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박차고 나간 거잖아요. 외도는 일종의 그 탈선. 이탈이거든요. 그 이탈을 했는데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간 거잖아요. 자기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갔는데 그게 정말 살리는 에너지, 소위 리빙 에너지가 오면 좋은데 처음에는 살리는 에너지 같아요. 중독처럼. 중독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살리는 에너지를 찾아가는 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결국은 죽이는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허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음의 늪에서 구해내느냐를 생각해야 되지, 우리는 자꾸 외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혼 상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오직 내 길을 갈 때 가장 건강하다. 그래서 치료자와 환자 모두가 진실한 자신이 될 때 자기 치료는 이루어진다. 융이 말하는 개성화가 바로 이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정서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장, 처음에 살아남기죠. 인간이 되는 것은 뭐냐? 정서적이 될 때 인간이 돼요.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살아남기는 위험하고 일시적인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뭐로 지금 귀결이 됐으면 이 네 가지가 정서와 관계로 귀착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큰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살아남기, 성장하기, 진실의 나를 열기, 그 다음에 내가 되기. 그럼 이 네 가지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소위 그 베이직 에너지죠. 근본적인 토대, 힘이 정서와 관계입니다. 무엇로 살아남아야 되느냐? 감정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살아남으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감각과 감정을 어떻게 구별하자면 우리가 탑을 쌓는데 모래를 쌓는다. 그 모래는 금방 흩어져 버리죠. 그것이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 감각을 이어주는 시멘트가 감정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감각적인 요소들이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해주는 게 감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에너지인 거예요. 정신분열 환자들은 감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감각에 매달리게 합니다. 신경증 환자들은 진실한 감정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라면 거짓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의적으로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감정에 찌들어져 있거나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감정에 출렁거리는 사람이 신경증 환자예요. 그런데 정신분열 환자는 아예 감정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신경증 환자가 추구하는 것은 전이와 투사적 동일시예요. 왜? 자기 감정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을 경험해야만 자기가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정을 누릴 수 없는 감각적인 걸로 나한테 남아있죠. 다시 말하면 내 몸의 감정은 스며 있는데 감각은 덩어리로 남아있잖아요. 마치 이물질처럼. 그 이물질로 남아있는 감각 덩어리는 베타 요소거든요. 이 베타 요소를 그것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자한테, 즉 알파 기능이 있는 치료자한테 보내서 그 베타 요소가 치료자에 의해서 알파 요소로 바뀌어서 내가 소화 가능한 알파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는 것은 감정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기능의 근본 재료는 정서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모든 것 바탕에 정서가 있다는 거죠. 윤활유인 거예요, 일종의. 정서가 배제된 것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증 환자는 소위 진실한 정서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한 번도 진실한 정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정신증 환자는 정서 자체를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정신증 환자는 정서를 살려내는 게 치료고, 신경증 환자는 진실한 정서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진실한 정서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서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겠죠. 그죠?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가벼운 신경증이든 심한 신경증이든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신경증 환자겠죠. 정신증 환자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는 의외로 어렵지만 편할 수 있어요. 왜? 편견만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신증 환자가 내보이는 것에서 신기해하고 알아보려 하고 궁금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만 해주면 정신증 환자는 의외로 치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단 하나라도 판단해버리려고 한다거나 현실의 세계로 끌어오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래버리면 정신증 환자는 떠나가버려요. 오지 않아요. 왜? 훨씬 똑똑하거든요, 우리보다. 응? 훨씬 말빨도 세고 읽어대는 것도 많고 오직 꼴통만 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로 상담한 사람은 절대 정신분열 환자 상대 못합니다. 지니까 져요. 그러면 감정으로 상대한다. 절대 또 안 돼요. 그것은. 왜?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는 게 감정이거든요. 정신분열 환자는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공포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 환자를 상대하려면 가장 지성적이면서도 가장 감성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도 어찌 보면 앉아야 돼. 앉아야 된다는 얘기는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신분열 환자가 뿜어낸 그 베타 요소적인 소위 사고 조각들, 그 사고는 정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소위 감각적인 사고겠죠. 정신분열 환자들은 상징화시킬 수 없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에서 정신분열 환자는 상징화 능력이 없다는데 그것은 감각적인 자료들입니다. 파편화된 감정이 없는 감각적인 자료를 내가 받아서, 베타잖아요.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이고 이것은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변화와 성장이 나를 맡기듯이 내가 나 되는 것도 소위 그 전체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죠. 부분이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정서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험된다. 관계는 에너지의 순환 때문에 그렇고 정서는 살려내는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정서인 거죠. 그래서 사고가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감정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아요.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정서를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경험하며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원생명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거. 원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배웠냐면 생물학자한테 배웠습니다. 이 용어를. 이 모든 지구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원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와 나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세계에 숨쉬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생명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온 우주와 하나 된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주가 구별되면서도 함께 있는 그 부분이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어쩌면은
부분으로 남아있으면서 전체를 소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가 또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한 내가 되면서 동시에 나를 초월하여 모든 대상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겁니다. 그 우주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그 답답한 남편도 있고 그 정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누라도 있고 그 나한테 시기심을 그냥 막 그 촉발시키는 그 못된 애도 그 안에 있고 응? 그 모든 게 그 우주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는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인 거예요. 언제 내 것이 되냐? 다른 사람 것도 우주가 다른 사람 것도 된다는 걸 인정해 줄 때 그 우주는 내 것이 되는 거죠. 나만 소유하는 우주는 없으니까. 딴 사람과 내가 공유하는 우주가 될 때 그 우주도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진실한 내가 되면서 동시에 나를 초월하여 모든 대상에게 나를 열어 보이는 거다. 치료자는 결국 환자와 함께, 상담자는 결국 내담자와 함께 진실한 내가 되는 과정이다. 상담가로서, 치료자로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내가 이제 오전에 간단하게 4단계를 얘기하고 딱 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지금 내가 한 1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큰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4가지 주제의 속에 뭐가 들어가 이제 소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주제는 일종의 담아내는 그릇들이에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큰 것이 이제 컨테이너가 있다면 큰 그릇이 있다면 그 안에 이 작은 4가지 그릇이 있겠죠. 그리고 그 4가지 그릇 안에 또 담기는 컨테인드, 그 담기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일단 담아내는 4가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릇 안에 이제 그 담기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담는 것과 당기는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아마 그 정신 속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소감? 좋아요. 행복합니다. 뭐가 좋습니까? 궁금한 거.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전율이 와요. 저 자신을 이렇게 딱 본다, 이 상황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막 떨림이 오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교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한없이 거의 신격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을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모든 생명을 이렇게 모든 생명은 다 이렇게 존중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해요. 나는 시골에 살면서 많이 느낀 게 그 생명이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그 농촌에 있는 얘기, 뭐 가라지 얘기 막 하시면서 이런 농촌의 얘기를 많이 비유를 드셨는데, 제가 그 생명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갈수록 느껴지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겠지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죽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죽여요. 진해가 들어오는 게 죽이거든요.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해를 집게로 찝어다가 물지 않는 곳에다가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우선 겁이 나잖아요. 큰 진해를 죽일 때는 그래도 덜 괴로워요. 근데 이번에 그 비가 좀 잠깐 왔는데 창문을 여는데 그 창문 사이로 작은 새끼 진해가 와 있어요. 아직 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죽였어요. 그게 늘 내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 저놈을 내가 왜 죽였지? 생각을 하니까 결국 내 그림자가 투사된 거 아닙니까? 진해한테? 물리면 죽는다. 진해가 아니라 나를 무는 존재고 나한테 해꾸지하는 존재인 거죠. 그건 진해가 아닌 거예요. 진해를 진해로 봤으면, 진해를 진실하게 봤으면, 진해를 생명으로 봤다면 굳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진해는 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짝 그놈이요, 물어봤자 그 아주 새끼기 때문에 상처도 안 나요. 진짜 큰 진해가 물어야 상처가 나지, 그 짝만한 진해는요 물어도 상처도 안 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 분노가 막 그리 쏟아 부어가지고 내 증오와 막 그 방어가 막 해가지고 꼭 죽여야만 됐을까요?
모기 죽인 것은 아직은 양심의 가책은 아직은 없지만 조금 미안해요. 모기 죽일 때도 좀 미안해지고 제일 미안한 게 그 거미 죽일 때 미안해요. 거미처럼 깨끗한 게 없대요. 거미가 그 집안에도 거미가 있잖아요. 시골은. 근데 거미줄을 해놓고 내보내면 되는데 꼭 죽여버려야 왜 우리는 속이 편하죠 이렇게? 하나 인간의 그 죽여버리고 싶은 욕망. 정말 이게 진짜 나한테도 굉장히 많구나. 근데 제일 미안한 게 길에서 만난 그 독사들, 시골에서 가끔 독사 보거든요. 기어이 죽여버려야 돼. 근데 얼마나 이게 빠른지요, 독사가. 근데 그 자연인들은 뱀 잡으다가 놔주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아예 그 독사 채굴꾼들은 이제 잡아다가 뭐 이상한 것으로 뭐 보양식으로 먹지만 그 자연인들은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독사를 죽이지는 워낙 잽싸게 도망가가지고 내가 죽이지는 못했고요. 그 길에서 만난 독사를 한번 죽인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그 사람이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강하게 각인이 돼요. 우리 몸에 너무 강하게 각인이 돼서 잘 안 잊어져요. 가끔 생각이 나고 내가 이제 놀라운 경험을 생명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홍제동 인왕산 밑에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왕산에 가다가 작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집에서 키운 나무가 아닌데 작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집에다 화분에다 옮겨서 심으면 살겠더라고요. 조그마한 키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쭉 뽑았거든요. 큰 것은 안 뽑히니까 쭉 뽑았는데 그렇게 큰 비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아주 그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그땐 난 심리학 공부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제 비운이 말하는 그 오에 대한 경험으로 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그 생명이 보내는 진실함인데 어찌 보면 생명의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나무에서 왔는지 나한테서 온 건지 아니면 그것이 오에서 들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는 그 나무가 한 것으로 나는 이제 그 경험했는데 그 나무가 그 순간 기가 막힌 자지러진 그 소리로 그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화분에다 옮겨도 죽겠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로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비명 소리가 너는 딱 가서 화분에 심어도 죽겠다라는 게 탁 스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죄책감에 그냥 그걸 심어놓고 얼마나 물을 잘 줬겠어요. 내가 말라 죽더군요. 말라 죽었어요. 결국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스스로 말해요. 어쩌면 생명 그 자체는 곧 신성을 갖는 거예요. 신이 그 자체예요. 신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곧 신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은 모기가 됐건 하다못해 뭐 미물이 됐건 모든 게 그 신의 일부고 그것이 생명의 일부인 거죠. 온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전체 생명의 일부인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이 이론을 풀어가면서 살아남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다윈이 말하는 적자생존론이잖아요. the theory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가지고 용어로 말하면 최적으로 적응한 존재만 살아남는다는 게 다윈의 적자생존론인데 그게 이제는 틀렸다는 거죠. 최적으로 적응하지 않은 동식물이 더 오래 사는 동물도 많아요. 아주 약하게 보이고 아주 미미한 게 몇 억 년 살아와.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물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살아남았는가? 적응 잘해서 살아남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먹이 사슬에서 최하위에 있는 것들이 최고 오래 산다는 거죠. 최위에 있는 것보다도. 이건 왜 그러냐는 거죠. 어찌 보면은 온 생명 안에서의 부분과 전체의 조화 속에서도 풀어갈 수 있거든요. 요즘은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과 어찌 보면은 블랙홀 이론,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온 생명 이론, 심리학에서의 부분과 전체 이론, 어쩌면 초월의 세계가 같이 만나고 있어요.
놀라운 지금 그 과학의 통합입니다. 지금 이 세계를 우리는 읽어야 되거든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합니다.